예,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아주 그 윤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은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전체 구조를 우리가 심사 구조, 헌법재판의 그 주요한 개념들을 알면 헌법재판에 대해서 더 접근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 부호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부호표는 지금 헌가,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 나, 헌법재판 다, 헌법재판 라, 헌법재판 마, 헌법재판 바, 헌법재판 사, 헌법재판 아 이런 형태로 사건부호가 됐습니다.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헌사, 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가는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은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니까 헌가가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헌나는 뭐냐?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헌다는 정당 해산 심판 사건입니다. 헌라는 고난쟁이 심판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헌마는 제1종 헌법소원 심판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또 다른 말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사건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제1종 헌법소원 심판 사건 또는 사건부호는 헌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좀 다르지만 이제 헌바가 있습니다. 제2종 헌법소원 심판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헌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사건.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1심이라고 치면 1심 사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 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법률이 적용이 될 텐데 그 법률이 이 갑이 당사자인 갑이 보니까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판단해 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1심 법원 판사에게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1심 법원 판사는 어떠냐? 이걸 보고 이 법률을 보고 갑에게 적용할 법률을 보고 맞다. 이것이 위헌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합니다. 근데 그 당해 판사가 이거는 뭐 합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갑이 한 신청을 재청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하면 그럼 당사자 이 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우리나라에만 유독 그것을 달리 해결할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헌바 헌법소원 심판사건입니다. 제2종 헌법소원 심판사건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있는 헌법소원 심판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갑은 담당 판사가 기각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기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갑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돼, 청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헌바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공권력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해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을 이걸 헌마고,
위헌범죄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당해 판사가 위헌범죄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을 가지고 또 바로 갑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헌바라고 합니다. 예, 중요한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헌사는 각종 신청 사건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헌하는 각종 특별사건,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 위헌 법률 심판 절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뭐죠? 헌가, 사건 부호, 헌가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원에 있죠. 먼저 뭐 당의 지방법원이라고 합시다. 지방법원에 1심에 이제 가서 재판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이 자기한테 적용되는 이 법률이 위헌의 의심이 아주 강하다, 위헌 같다 라고 하면 당사자인 갑이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그 법원의 판사에게 하고 그것을 판사가 그거 맞다, 위헌성이 있다 이래서 법원이 바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그 전에 그냥 법원 판사가 재판하려고 이제 법률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법률 조항이 좀 위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위헌 제청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제청권자는 바로 법원이라는 겁니다. 법원. 당사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위헌 제청 결정서가 대법원의 경위에서 송부돼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 대법원이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대법원 외의 법원의 경우입니다. 대법원 자기가 하면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위헌제청 결정서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송부가 되고, 그럼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면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위헌제청 결정서를 접수하죠, 먼저. 그다음 아까 사건 번호 지금 위헌법률 심판이니까 헌가죠. 근데 2019년에 만약 사건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 2019 헌가, 그 다음에 그것이 몇 번째냐? 156번째면 2019 헌가 156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사건명이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배당, 지정재판부 같은데 이제 배당이 되겠죠.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뭐다? 서면심리가 원칙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필요시에는 변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면심리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국 결정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는데, 하나는 위헌법률 심판을 판단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 본안 판단으로는 왔는데 합헌, 그럼 위헌성이 없다, 합헌. 이 법률 조항은 또 변형 결정이 있어요. 헌법 불합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위헌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지금 이제 헌말을 중심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인데, 먼저 이제 요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야 되겠죠. 누구로부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공권력이라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되겠죠. 입법부는 법률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입법 부작위, 법률의 규정이 없어요. 이런 입법 부작위. 그러나 입법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 행정부 쪽에는 대통령령, 이걸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부령, 시행규칙, 조례, 행정 부작위, 권력적 사실행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런 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법부는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법원의 재판은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심판 절차도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지정재판부가 3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사건 번호, 이건 이제 헌마의 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2019년이면 2019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 다음에 211번째 접수된 사건, 그러면 211, 2019 헌마 211 이렇게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배당, 제1지정재판부 뭐 이렇게 배당이 되겠죠. 2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합니다. 증거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바로 각하. 그 다음에 심판은 회부됩니다. 전원재판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면 심리 원칙. 아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뭐 어떻다? 똑같이 서면 심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은 뭐다? 서면 심리가 원칙이다. 필요시 변론할 수 있고, 그다음 증거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국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그다음에 심판 절차 종료 선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각 보통 이제 각하되지 않으면 이제 기각과 인용, 이게 본안 판단에서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의 심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인데, 그러니까 이건 헌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공권력에 의해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또 다른 말로 하면 헌마 헌법소원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는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요건과 본안판단인데 크게 적법요건은 이렇죠. 헌법소원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 제111조 제1항 5호에 근거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 능력이 인정된다. 청구인 능력은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자연인, 갑, 뭐 이런 정도 될 텐데, 자연인이 아닌 뭐 법인도 될 수 있죠. 법인도 될 수 있고, 뭐 정당도 될 수 있고, 노조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권력, 국가기관은 안 되겠죠. 헌법소원에. 네, 자기네들은, 국가기관은 어떻습니까? 기본권을 보장할 사람이지, 기본권을 향유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소원 대상 아까 봤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공권력 작용입니다. 그 다음 청구인 적격. 이 청구인 적격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청구인 적격은 이거죠.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관련성이 있죠, 직접성이 있죠, 또 현재성이 있습니다. 헌마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죠. 자기 관련성은 뭐냐면 이거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자기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예? 그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말합니다.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말하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지.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단지 공권력 행사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 자기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제3자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성은 이거 참 중요한 개념인데 직접성은 이겁니다. 앞에 뭐가 생략되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다. 그러니까 뭐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집행행위란 것은 그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 집행행위를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면 되지 헌법재판까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집행행위,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이 법률 그 자체에서 어떻습니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원칙적인 개념정이고 직접성의 예외가 이렇게 네 가지가 인정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집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 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행이 있습니다. 집행이 있으면 아까 직접성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집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거의 일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그대로 한다는 거죠. 집행행위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해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벌써 국민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있어요. 왜? 집행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어떻게 집행행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법령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적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이건 뭡니까? 구체적인 집행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집행행위를 다투는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요. 권리구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 집행위가 그런 상황이니까 법률에 대해서 직접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 이거죠. 네 번째는 법률의 집행을 기다렸다가 그 집행에 대한 권리구제처를 받는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계속 기다려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집행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를 받는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직접성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청구인 적격, 자격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성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성은 그런 거죠. 헌법소원 심판은 지금 벌써 이미 끝난 사건, 이미 종료된 사건, 또 아주 막연한 사건, 장래에 발생할 것 같은 아주 막연한 사건, 이런 것을 권리구제, 기본권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침해가 됐거나 또는
침해가 예외를 아주 조금 인정하는데 침해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이런 경우 예외를 하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현재 침해가 있거나 장래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는 현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현재성을 요건으로 했는지, 적법 요건을 했냐? 이것은 막연한 미래의 기본권 침해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과거에 발생했지만 벌써 종료된 사건, 그렇지만 이제 만약 그 종료되지 않고 과거에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효력이 미치면 현재성을 충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성의 요건도 약간은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보충성 요건입니다. 보충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2문에 적혀 있습니다. 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헌법소원 심판은 최종적인 권리구제 절차지, 바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바로 상급병원, 1차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지 말고 집에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처럼 이 헌법소원 심판은 최종적인 일반적인 권리구제에서 다 받고 나서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권리구제 기본권을 보장받는 제도지, 바로 먼저 달려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2문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리보의, 이거는 권리보의 있을 때 우리 헌법소원을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청구 형식 7번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의 경우 보통 헌법재판, 헌법소원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라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라는 것이고,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기간을 말씀드릴 텐데, 청구기간은 이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는 청구 기간 기산점을 어떻게 하냐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기간이 진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적법 요건에서 이제 아까 각하가 나오면 이제 본안 판단은 안 가게 될 것이고,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 충족했다 그러면 이 본안 판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본안 판단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의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재산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단위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되는 기본권을 여기서 적시하게 되죠. 두 번째는 위헌성 판단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든 형식인데, 우리가 위헌성 판단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 헌법 원칙 요거 있고, 법률 유보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례성 원칙이 있고, 평등 원칙이 있고, 명확성 원칙이 있고,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있고, 신뢰보호 원칙이 있고, 적법절차 원칙이 있고, 소표 금지 원칙이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등등의 내용적 헌법 원칙이 있고, 실질적 헌법 원칙, 형식적 헌법 원칙은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국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헌법소원 심판 대상 X는
청구인 Y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뭐 예를 들면 재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청구인 Y의 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 인용 결정 또는 각 기각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를 위헌법률 심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건부 헌가. 예, 요거는 우리가 재청권자가 있겠죠. 재청권자가 있으면 누굽니까? 법원이죠. 법원이 재청을 해야죠.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청 신청할 수도 있고 재청 신청할 법원이 재청하죠. 결국에는 두 번째는 이제 재청 대상인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규범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의 대상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재판의 전제성인데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그럼 뭘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지금 1심 법원에 지금 갑의 소송사건이 계속 중요해야 되죠. 두 번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 지금 갑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이 소송사건과 관련이 없는 조항이면 안 된다는 거죠.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된다. 세 번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이건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하면 또는 합헌일 때와 위헌일 때의 그 1심 법원에서의 그 결론이 또는 주문이 또는 그 중요한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그 1심 법원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이거 뭐냐? 그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제청된 법률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계되어 있거나 세 번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더하면 재판의 전성은 원칙적으로 누가 판단했냐? 그 1심 법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1심 법원의 그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법원이 이게 재판의 전성 위에 말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냐, 재판의 전성을 충족하느냐 라는 것을 담당 법원이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이 재판의 전성에 대해서 판단을 좀 미진하게 했다, 여러 가지 어렵게 잘못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등장하는 거죠. 개입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재청법원의 법적 권한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또는 헌법적 선결 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재판의 전성이 없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있다 또는 있다고 했는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의 전성 범위는 이거죠. 범위 제한과 확장인데 이거죠. 법원은 예를 들면 뭐 제가 말하면 도로교통법 71조만이 법원은 재판의 전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보니까 그거 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했는데 재판의 전성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아니다. 도로교통법 71조뿐만 아니라 72조, 75조도 관계된다. 그러면 확장하면 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 71조, 72조, 73조를 제청을 했는데 재판 전성이 있다고. 그러나 헌법재판소 그건 아니다. 도로교통법 72조만 재판 전성이 있다. 이렇게 축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청구형 서면주의, 아까 말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서면주의, 변호사 강제주의. 청구기한은 이렇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의 위헌시사의 헌법소원은 제청 신청 기각 결정 통일부터 30일 내. 요거는 이제 헌법소원을 제가 써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합 판단에서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기본 원칙, 헌법 원칙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각하, 합헌, 뭐 변경 결정, 헌법 불합 제가 대표적 위헌, 뭐 이렇게 네 종류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어려운 헌법재판의 전반적인 구조, 심사 구조, 뭐 이런 걸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런 표를 또는 이 구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